YTN 라디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입니다. 여야 모두 선거가 끝나고 대선을 이끌 차기 지도부 전열 정비에 여념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은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 의원님, 네. 언론에서 친문 강성의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돼서 협치가 쉽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예, 뭐 저희가 좋을 때조차도 이제 친문 비문을 가르는 견해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두가 친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또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또 모두가 비문인 자칭이든 타칭이든 뭐 그런 국면이 되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이라는 것은 정권의 성공이 아니라 국민이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호하게 추진력 있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부라면은 뭐 친문 지도부라는 이야기도 응당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강성이라든지 뭐 개혁은 해서는 안 될 것처럼 언급하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윤호중 의원님이 표현했던 그 사륜이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민생과 개혁 따로 있지 않고 어느 영역, 그러니까 국회에도 다양한 상임위가 있듯이 예. 어느 분야에 집중해서 요구하는 국민도 없을 뿐더러 예. 모든 분야가 국민의 일상에 다 관여된 분야라는 측면에서 그런 분배를 통해서 그런 동력을 지속할 수 있는 수장으로서 윤호중은 이제 이 시기에 뭐 적임자라는 평가 당 안에서도 예. 충분히 압도적인 지지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민주당 의원들이 선택한 거니까요. 네. 그 법사위원장 후임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듣는 통해서. 이야기들인데요. 사실은 다 이제 거론 가능한 예. 선택지들이죠. 언론에서 언급되는 많은 분들이 3선 이상이시고 예. 이제 위원장 순서에 있어서 해당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분들 가운데 또 법사위라는 위원장직이 통상보다 굉장히 그 권위가 좀 부풀려진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뭐 상원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개혁이 여야가 합의해서 예. 고유의 기능으로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여튼 간에 이제 법안들을 조율하는 최종 간문의 역할을 사실상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경륜 있고 예. 다양한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거론되는 모든 분들 다 뭐 예. 충분히 가능한 분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좀 지켜보고요. 야당은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 상당히 우려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 이거 윤호중 그 대표가 21대 들어와서 법사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저희들 그 야당하고 공수처법이라든지 임대차 3법이라든지 기업 규제 3법이라든지 이런 거 막 굉장히 그 억지로 많이 통과시킨 경향도 있고요. 또 최근에 김부겸 총리 후보는 협치를 포용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윤호중 그 대표는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언론개혁, 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예. 또 이야기하고 있고 예. 이런 차원에서 과연 그 강성에 그것이 제대로 먹혀들겠느냐.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민의가 많이 드러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많이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요. 특히 원내대표로 됐기 때문에 지난 18대는 지금하고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래도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다 양보했습니다. 예. 전반기에 여당이 다 독식했기 때문에 후반기는 서로 상생하면서 협치를 해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 상임위원장도 이제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돌려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뭐 원내대표나 또 5월 초에 민주당 전당되고 있으니까 누가 당대표에 따라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국민의힘도 이제 윤호중 의원의 파트너가 필요한데. 네네네. 다음 주입니까? 예, 다음 주 월요일 26일 날 선택할 월요일 날. 예정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 원내대표하고 그 정책위 의장이 하나의 파트너로 묶어서 됐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에 이번에는 분리하기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비례 여기를 껴쳐서 20일 그 목요일 날 전국 이 또 상임위를 해가지고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 26일 날 최종적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이동 뭐 이런 사파진 될 것이다. 이게 네네네. 언론의 분석이던데. 네네. 아까 뭐 친문 강성희 원내대표로 민주당이 뽑혔다 했습니다만 지금 네 분도 유연함과는 좀 거리가 먼 분 같은데요. 우리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출신이고 전투력이 좀 있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전략통이고 유연합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김태흠 의원도 좀 강성이고요. 유이동 의원도 세대 교체로 유연하고 강약, 강온이 1대2로 겸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아니 뭐 예측인데 뭐. 그래도 예. 또 저는 뭐 생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초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01명 중에 58명 정도가 초선입니다. 예. 60%가 초선입니다. 초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초선이 다 집단적으로 한 사람 뽑지는 않겠습니다만. 네네. 예. 알겠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아까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개각 이야기도 같이 해보죠.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철희 정무수석. 근데 이 두 분을 제외하면 거의가 이제 관료 출신들이 승진한 케이스고요. 정치인들은 뭐 이렇게 두 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당에서는 이번 개각 아마 좀 쇄신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선거에서 패배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관료 또 전문가 영입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안정을 지향할 때 그런 등용을 많이 하는데요. 쇄신과 안정이 고루 섞여 있는 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특히 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런 소통의 결과로서 결국 대구에 민주당 의석을 만들어낸 인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소통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야당 의원님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가치에 대해서는 확고하신 분이지만 소통에 게을리하시지 않는 대표주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무엇보다 그 김부겸 그 국무총리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분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문으로 비주류다. 비주류로 분류도 하시고 하는데 뭐 그 분류 자체가 온당한지는 둘째치더라도 그렇게 보아질 수 있는 사실상 이제 쓴소리들 거침없이 예. 하시고 다른 시각에서 또 소통을 할 것을 주문을 하시는 등의 여러 가지 또 에너지로서의 역할들도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쇄신의 의미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인사였다. 그리고 또 개각 안에서도 또 국민들이 안정감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내용들은 또 그런 인사들을 이제 장관 후보자로 기용한 그런 관리와 또 관리라는 것이 막연한 안주의 의미가 아니라 추진력 있는 관리를 위해서 이제 안정적이지만 꾸준한 개혁이라든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로 인선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예, 야당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체로 결론은 어느 정도 노력은 했다 이런 평가를 예. 하고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임기 말 관리형 개각으로서 어쩔 수 없는 관료 전문가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거기에다가 이제 쇼인도 개각이고 변화가 의지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예. 통합형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지난 대표 때 보니까 너무 또 친문에 또 아부하는 경향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은 이철희 수석에 대해서는 이철희 수석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은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그래도 고집불통 캠코더 인사는 그대로 간다. 김호란 교수나 박경미 뭐 예를 들어서 월강 소나타에서 문비화 청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다 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통 한 1년 남은 이런 정권의 같은 경우 이제는 국민의 어떤 화해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개각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촛불과 태극기, 보수와 진보, 또 친미와 반미, 예. 또 친중과 반중, 친기업과 친노조
뭐 이런 이게 굉장히 갈라져 있거든요. 예. 마지막 갈 때는 이것을 전부 아우르고 좀 통합하고 뭔가의 어떤 이런 상징성 임무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재성 정무수석 때보다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좀 더 낫겠다. 야당과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거 소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같으면 뭐 전에 행안부 장관 청문회를 치렀기 때문에 청문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김부겸 장관은 제가 행안위에서 같이 또 같이 근무도 했고 예. 또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것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아마 청와대에서도 청문회 통과하는 것을 제대로 하느냐 이걸 아마 또 기준으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마평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 고사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 청문회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네, 우리 박성중 의원님께서 사실 저랑 같이 행안이 있으면서 김부겸 장관님 청문회에도 같이 참여하셨던 야당 의원님이셨는데 말씀하셨던 평가도 있겠지만 뭐 우리 정말 여당으로서도 청문회라는 게 부담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 총리의직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또 정책적으로든 또 여러 조언들이라든지 또 소통이 필요한 시간들이니까 국민을 위한 청문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청문회 얘기 나왔으니까 좀 하나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뭐 집권을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뒤에. 네네. 그러면 또 상황이 반대가 되잖아요. 네네. 뭐 후보자를 내면 예, 또 예. 야당에서 세게 검증할 거고. 근데 지금과 같은 청문회 방식을 고수를 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 것이다. 망신주기식 이렇게 하면. 그래서 도덕성 논란은 비공개로 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리 같은 청와대 뭐 이런 팀 내에서 확실히 모든 검증을 다 거치고 나서 국세청이라든지 뭐 윤리위라든지 이런 데서 예. 거쳐서 어느 정도 된 사람을 올리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검증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 사정이나 법무 이런 비서관 쪽에서 인사비서관 쪽에서 하더라도 전적인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전혀 거기 안 되는 인사들이 자기가 미달되는 인사들이 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방식이 되는데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안정화시킬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다음 대선이라든지 이번에 선거 승리를 하신 야당 아니겠습니까? 대선에 정말 자신감을 가지신다면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 청문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싶은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박근혜 정부나 이전 정부에서도 늘 있어 왔던 얘기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장관 후보자, 저는 뭐 정확한 내용 저 역시도 여당 의원이지만 잘은 모르지만 사실상 가족들 반대로 여러 인선에서 본인이 마지막에 고심을 하다가 가족들 반대로 이제 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유능하고 그 직에 있어서는 적합한 분이라도 혹여 있을지 모를이라는 이야기를 토를 달 정도로 사실상 지금까지의 청문회가 온 가족들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청문회 방식이었거든요. 좀 객관적으로 입장을 가지신다면은 청문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국회에서 제도적 개선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정치인들 오면 이 문제에서 꼭 여쭤보는데 다 두 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왜 안 고쳐질까? 저기 박성중 의원님 같이 시작하시죠.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5대 범죄라든 7대 범죄 관련해서 들어가면은 확실히 그 검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거기 안 걸리는 사람 위주로 해서 확정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해줘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대부분 인사가 대통령이 찍는다든지 몇 사람 소수해서 찍다 보니까 이게 그걸 검증할 시간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 국회 내에서도 어쨌든 이제 도덕성 검증 차원이라든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나눠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판단은 별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망신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사실은 가족들이나 뭐 기타 이제 관계자들한테 망신이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를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최근 박근혜 정부보다 더 달라진 풍경이기도 하거든요. 유능한 사람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국민들께는 손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유능한 재선 의원 우리 박성중 의원님과 또 이재정 의원이 같이 총대를 메고 시작하면 인원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하시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당연히 백신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백신 수급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뭐 OECD 중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 또 100만 명당 확진자 숫자 거의 제일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잘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 백신 수급 상황에서는 또 거의 꼴찌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여당도 또 청와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저희가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뭐 K 방역 이라고 이야기하는 틀 내에서 적절한 관리를 해온 건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경쟁이 강화된 어떤 국제 백신 전쟁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한국이 백신 확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중심을 지켜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 정부에서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겠지만 백신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과 그 차선의 단계, 다음 단계의 어떤 노력들은 계속 병행되고 있고 국민께서 우려하시거나 언론께서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제 백신 경쟁이 필요 이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조차도 사실상 지금 이제 생산하고 있는 여러 백신들에 대해 가지고 국외 방출을 제한하자라는 이야기를 특히 이제 인권적 감정에서 감수성이 아주 높은 우리 정의당조차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와 같은 백신의 과열 경쟁 하에 한국마저 들어가는 방식으로 국제 방역을 무너뜨린 방식으로 동참하기보다는 다가올 G7 회의에서 지금 미국부터 사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이기주의 백신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좀 중심을 잡아가는 방식의 원칙은 하되 그 안에서 우리 백신 수급 당초 계획에 따른 확보, 재차 점검하면서 저희가 좀 안정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박수희 의원님. 저는 현 정부가 K방역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기 백신 확보에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미국의 3차 접종 검토, 그 부스트샷이라든지 그다음 국방물자 생산법에 의해서 원자재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게 같이 곁들여져서 앞으로 더 어려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2.95% 3% 정도인데 OECD 37개국 중에 35위 정도거든요. 이걸 보고 외국에서 외신에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6년 이상이 소요된다. 앞으로 면역이 확보되려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을 경제적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문 대통령을 지명을 해서 좀 그럴합니다만은 대통령께서도 작년 12월 9일 날 보면은 긴 터널 끝이 보인다 했습니다. 전혀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28일에는 모더나 CEO 화상통화 해가지고 2천만 명분 2분기 공급한다고 커소리 쳤는데 지금 전혀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시기도 안 돼 있고. 금년 3월 1일 날 11일까지 집단 면역 완성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리고 4월 12일 날 백신 수급 관련해서 확실히 낮춰지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말만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꾸 더 못 믿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 오히려 불신을 가속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문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해서 드리면 하세요. 올해 당초 계획하고 있던 수준 내에서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거고요. 특히 접종의 어떤 이제 속도 관련해 가지고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백신 접종 센터를 71개에서 175개로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위탁 개혁을 통해서 여러 위탁 의료기관들도 지금 5,00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보 계획 중에 있는 그 계획의 물량을 이와 같은 방식의 접종 기관에서 동시 접종을 했을 경우에 충분히 지금 한간에서 떠들고 있는 방식의 우려가 조금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게다가 그런 우려를 부추기는 과정에서 국제 백신 경쟁에 자국이기주의로 몰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되는 분을 국외 반출 제한하자라고까지 정치인이 주장한다는 것은 전 진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재기 열풍 때문에 슈퍼마켓에 물건이 동나는 거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실수요자들이 아닌 거죠. 그 위기를 느낀 국민들이 사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부추기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치권에서 그 부추기는 사람 아주 극소수고요. 뭐 우리 당에는 그런 사람 없고요. 그다음에 이 백신도 AZ 아스트라제네카만 많지 나머지 진짜 국민들이 믿고 할 수 있는 백신이 너무 적기에 확보돼 있고 계약은 돼 있다지만은 올 수 있는 것도 미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또 다른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러시아 백신도 전문가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으니까 또 우리나라 제약회사도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승인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손실보상법은 산자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소급 적용 부분은 야당은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이미 상당수가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손실보상법 이유만 가지고 손실보상을 해준다면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당연히 찬성하죠. 여당도 아마 찬성할 것 같은데. 네, 사실상 그간의 이제 재정 문제, 뭐 국가 국간 바닥난다라는 이유로 이런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을 반대하던 야당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니, 사실 국회 야당이 지금 뭐 협조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네네. 홍남기 부총리 아닙니까? 예, 여야가 함께하는 데 있어서 예. 관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도 정말 국회가 부끄러운 모습이죠. 같이 힘을 합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성중 의원님? 여당은 예. 말로는 전부 된다 해놓고 실제 뭐 관료들이라든지 내부에서 또 추진하는 자체가 더디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우려의 눈초리를 보고 네. 있고요. 근데 같이 추진해서 예. 하여튼 그렇죠. 국민 누구나 어려운 사람한테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 기재부의 논리가 통상 이제 지금까지 야당이 이야기하던 논리와 똑같습니다. 국가 빚이 얼만데라는 방식으로 네. 이제 재정 확대 정책 모두에 대해서 막아서는 방식이거든요. 역시 야당 역시도 그간에 그런 목소리의 한 축을 담당하셨는데 필요한 일에는 국간을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의 입장들이 적절하게 앞으로도 여러 정책들에 의해서 발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그동안 야당 입장은 우리는 많은 국민, 전 국민한테 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선택적으로 지급을 하고 여력이 있으면 전 국민한테 지급하자 이런 형태였는데 여당은 전 국민한테 지급해서 공평하게 어느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의 차이는 있었지 실제 방법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내부 문제 좀 여쭤보죠. 국민의힘, 국민의당과의 합당 뭐 일단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들 찬성했다라고 합니다만 구체적 일정은 뭐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네. 뭐 전대 전에 할 것이냐, 전대가 끝나고 할 것이냐. 의원들마다 또 의견도 각기 다를 것 같은데요. 의견은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은 그 대다수 의견은 빨리 통합을 하자. 전대전에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당도 그 당 내에 여러 절차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모으고 있는 중이고 우리도 오늘 뭐 저 시도당을 통해서 내일 모레 그까지 하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도 다음 주면은 거의 어떤 의견이 모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중요한 겁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뭐 저도 오늘 뭐 내부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대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소통합이고 앞으로 그 윤석열이라든지 또 기타 우리 당에서 빠져나간 밖에 나가 있는 인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합쳐서 야당 대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조고 그에 대한 대부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통합은 결국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위하여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예. 또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합에서 같이 가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는 게 국민들의 지상 명령이죠.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러브콜을 보낼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 총장한테? 이미 다양한 루트로 하고 있습니까? 예. 다양한 루트로 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답은 듣지는 대답을 못 들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인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예. 저희 국민의힘 위주로 상당수 이게 힘이 모아졌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번에 우리 후보가 실패했더라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없었겠지만은 이번에 상당한 그 어떤 서울 부산 선거라든지 전국 선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느끼고 있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몇 개 나오고 있는데 이 리얼미터가 조사한 조사에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로 나오고 있었고 이재명 지사가 2위, 이낙연 의원이 3위. 근데 또 NIS 조사에서는 MBS 조사네요. MBS 조사에서는 반대로 이재명 지사가 1위, 윤석열 총장 2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전화면접 조사냐 혹은 ARS 조사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겁니다만 지난 16일 날 전국 18세 이상 1,011명을 상대로 조사한 YTN 의뢰 리얼미터 결과는 그거랑 조금 차이가 났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많이 앞서갔습니다. 특히 1대1 대결에서 양자 대결에서는 윤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앞서갔다. 더군다나 호남 지역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앞서갔다. 이런 조사는 민주당한테 조금 위기감 아닙니까? 물론 뭐 이 선거 보궐선거 끝나고 난 직후에 이루어진 선거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네, 선거라는 거는 이제 다양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상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어떤 후보군이 돼서 실제 맞붙는다면 이와 같은 비율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라진 게 뭐냐면은 제1야당이에요. 예. 제1야당이 없습니다. 예. 아마 우리 박성준 의원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당에서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말 3위권 안에 주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더 참담하실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역시도 우리나라가 기반이 약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정말 양당제 방식의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내온 지가 꽤 됐는데 예. 제1야당이 생략된 상태에서 인물만을 전대로 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 여당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 또는 복합적인 어떤 민심이 다양한 루트로 메시지 안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재정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 조사에서 윤석열, 이재명 또 안철수 의원 전 대표가 이제 4위 정도 했고 이낙연이 3위 이렇게 됐는데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그래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지금 전혀 못 올라와서 이거는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현 단계에서는 뭐 저희 당 후보들이 조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 윤석열 전 총장이 뭐 1위고 이재명 씨가 2위고 그다음에 이낙연 씨, 그다음에 홍준표 씨라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여하튼 앞으로 야권 통합 관련해서 저희 당으로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당 중심으로 충분히 통합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노력해야죠. 홍준표 의원도 어쨌든 무소속이니까 예. 복당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대통합 빅텐트 차원에서 윤석열이건 홍준표건 모두 다 아울러서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새로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대는 6월달 예정이지 않습니까? 전대는 이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고요. 예. 대통령 후보는 11월 9일, 우리는 4개월 전에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예. 11월 9일쯤 전에 그때 선택할. 그러니까 전대 6월이 끝나고 네네. 11월이 이제 대통령 경선이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좀 빨리 이렇게 뭐 통합이 되든가 해서 내부에서 투쟁을 하든 경쟁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좀 없어 보이는데. 일단 우리 1차로 안철수 당과 통합을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기타 많은 인사도 융합해서 전체적으로 11월 9일쯤에는 한 사람을 선택해야죠.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은 더 빨리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9월에 선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5월에 전당되고 9월에 후보 선출인데, 소위 말하는 제3후보가 지금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지지율이 좀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독주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독주하게 되면 여권에서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모든 현상을 두고 정치 비판은 항상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방식인데요. 제3위 후보가 필수적인가에 대해서는 저 장단이 있다고 봅니다. 역동성을 넣는 데는 또 필요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기존에 많이 거론되고 충분히 검증된 역량들이 검증되고 국민에게 설득된 후보 자체가 주는 안정감과 튼튼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하나를 두고 이제 지나치게
기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볼 필요 없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지금의 후보군 뭐 또 지지율은 이제 또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출렁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지금 갖춰진 진영으로도 국민께는 다양한 대안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동성을 드러낼 수 있고 민주당 안에서는 또 검증과 새로움을 겸비한 여러 주자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정치는 생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 한 달 뒤에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전히 저도 열어놓고 또 관전 주체이기도 하지만 관전해 보기도 합니다. 예.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하나 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저희들 당의 후보자가 조금 눈에 보이지는 않기는 합니다만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만 보더라도 첫 출발은 안철수가 10% 이상 압도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대표,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이 된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바뀌면서 충분히 한 1개월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야당 국민의힘 내에서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도 안철수 후보에 상당히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는 말씀으로 모르고 우리 당 위주로 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